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선거 때만 되면 주목받는 이름이 있죠. 바로 청년입니다. 자, 하지만 청년은 정치 기득권자들의 수혜자로서만 존재하고 정치 주체로서는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정치의 큰 과제는 바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청년 정치 도전과 한계라는 주제로 전국의 이른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전북도당의 최한결 정책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대로 정치인들을 모셨는데 혹시 두 분 정치인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이 쓰시는 말인가 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젊은 정치인을 모셨는데 젊은 분들이 쓰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정치인이 제가 아니라서 그런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용어도 들어봤고 네. 저한테 쓰는 용어로도 들어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네, 대략 30대 초반입니다. 초반. 네. 네, 우리 박 변호사님. 87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30대 후반 정도? 30대 후반? 네.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정치인 자격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겁니까? 정치인은 아닌 것 같고요. 왜 아니에요? 정치인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앞에 계신 최 국장님처럼 공직선거에 또 출마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치인인 거고 저는 네. 이제 정치 관련된 단체에 이제 몸담고 활동하고 있는 정도고 네. 당직을 맡고 있는 당료 정도지 네. 뭐 제가 아직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 최 국장님은 실제 그 출마 경력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선배 정치인으로서 뭐 조언 한 말씀 하고 시작한다면? 그래도 이 정치 관련 주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러 나오신 만큼 좀 또 어떤 큰 뜻을 품고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히 조언 드릴 거는 없고 그래도 좀 지치지 않고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일단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도 사실 이제 점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 영향인가요? 정치 조직들도 조금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이제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 정당 혁신, 그리고 정치 개혁, 그리고 정권 교체를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분 소개로 네. 가입을 하게 됐는데 안 그래도 조금 현 정권 하에서 이제 유력 대선 후보였던 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기소 폭탄이라고 불린 만큼 지나치게 강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어지는 반면 또 현재 집권 세력 측에는 또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온당하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고 조금 저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마침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그런 기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변의 지인 권유에 따라서 네. 가입을 하고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최대 조직이다. 뭐 이렇게 사실 부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과한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친명 조직이다, 뭐 어떤 사조직이다, 외곽 조직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출발의 취지 선상에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혁신할 수 있도록 추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그 미꾸라지 같은 역할이나 매기 같은 역할 네네네. 그런 거를 하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일사불란하게 여러 목소리를 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뭐 네네. 그런 쓴소리도 할 각오는 계십니까? 저도 이제 필요하다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최근 사실은 이제 몇 차례 그 선거에서 보여준 진보당의 선거 캠페인 저는 사실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지난 그 전주시 을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후보를 내지 않자 민주당 고맙습니다 민주당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 파격적인 행보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뱉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내놓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도 내놨는데요. 어떻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제 진짜 진보당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에 있어서는 민주당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뭐 노동 관련된 분야랄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그런 보수화된 행보들을 보면 네. 저희가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과거와는 다른 언행들이나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둘 수 있다 네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또 하셔서 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지 민주당 이재명 네. 대표의 입장인지 그런 차이도 잘 보이지 않을 아하.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또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선명하게 어떤 노선에 대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부분은 동의하고 이런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셨다는 말씀인데 또 하나는 지난 그 영광곡성 재선거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 진보당도 후보를 냈습니다만 아쉽게 석패하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잖아요. 적어도 호남에서는 이제는 좀 민주당과 겨뤄볼 만하다. 어떻게 당내 여론이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호남이 아무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린다고 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차례 최근에 선거를 겪어오면서 이제 시민분들한테 느낀 그런 민심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뽑아주는 건 아니다 이런 정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무조건 된다 이런 걸 믿고 계속 하다가는 도민들한테 좀 선택받기 어려울 거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이제 진보 정당 관련된 활동도 했었고 해서 예, 예.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지역의 여론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당 독점, 독주 체제 하에서 과연 이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새겨들을 점도 당연히 많이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민주정부가 탄생한다면 그 다음에 치러질 선거에서는 확실히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도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 표심과 또 대안 세력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해줄 제3 다른 정당에게 줄 표심에 대해서 비중을 고민하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책임감 있는 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실제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반도체 52시간 적용 예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해보자 이렇게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좁혀서 빨리 분리해서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빨리 실행해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넘기자라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조금 진짜로 집권을 가능성이 높은 정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였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 선거에 대한 그 이야기 해주신 것도 네네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자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명실공히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당이고 지금 현재 그리고 전북에서는 사실 더할 나위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너무 약간 쉬운 길을 선택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노동당 후원회원으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그 당시에 뭐 제 전이 06학번이니까 네. 그 한미 FTA 뭐 반대 투쟁 같은 거 하면서 막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고 막 시위하고 예.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땐 강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 의구심은 들었어요. FTA를 어떤 내용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네. 도대체 우리나라 농업계에 피해가 얼마나 되고 자동차 산업에서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게 저는 사실 집권 세력으로서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 기치 하나만 가지고 그때 네네.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FTA 뭐 발효 1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FTA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었다 이런 네. 평가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는 지위가 된다면 네. 특정 계층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고민을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네. 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그 청년 정치, 그 점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두 분 다 기성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비교했을 때 우리 청년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가진 장점, 강점이 있다.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제 현재 의회 내에는 청년 정치인 수가 현저히 적은 게 사실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우선 장점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나이는 젊은데 네. 또 약간 기성 정치인과 비슷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다 평가하기는 좀 쉽진 않을 네. 것 같은데 좀 더 그 수적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진짜 그 나이만 어려서 정치인의 타이틀을 젊은 정치인의 타이틀을 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20, 30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진짜 진심으로 같이 공감하고 그 해결책을 청년들이랑 같이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 그 청소년 무상교통 관련해서 네네. 이 전주시에서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함께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나름 젊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원님이시더라도 그게 안 돼야 될 이유부터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이동권이나 그런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어서 참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어리다고 정치는 아니더라. 네네, 네, 그런 걸 맞아요. 느끼셨던 거고. 혹시 그 청년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서 청년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강점, 장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이제 세대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네. 그뭐 민주화 87년 세대 이후에 한 30년 지나온 사이에 그 민주화 세대가 사실 공고하게 좀 구축해 놓은 그 틀이라든지 네. 이념적인 그런 경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 때 학생 운동하고 노동 운동해서 거쳐오시면서 가지게 된 어떤 공통의 정서라든지 문법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네. 청년 더 젊은 세대의 정치인들은 그 시대가 아니고 아예 전혀 새로운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이후로 낳고 자랐던 세대라서 그렇죠. 제가 느끼기엔 정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네. 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세대의 정서와 문법을 가지고 그런 시대에 맞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젊지만 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이렇게 유교 사상에 찌든 그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최 국장님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에 맞는 정서와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풀어 나갈 사람들이구나라는 좀 희망을 많이 갖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항상 드리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그런 정치. 전 틀렸습니다. 그래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사람 변할 수 있죠. 왜 벌써부터 틀렸다고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인이 되는 것과 아까 잠깐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출마를 해보니 이 나이 때문에 겪는 한계? 혹시 그런 걸 느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쨌든 가장 큰 어려움은 저는 선거 비용 마련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보전이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이제 정치 신인이 네네네. 딱 처음 나서자마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충족하더라도 예비 후보 때 썼던 비용들은 또 그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네. 선거 비용 마련이 가장 어려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돈. 네. 네. 그리고 이제 후보로서 이제 단체의 뭐 대표자나 회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대나 30대 후보가 갔을 때 아무래도 어리게 보는 시선들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은 아무래도 인맥이 부족하고 그런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선거 이력을 제가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네. 지난 2022년이었죠. 제8회 그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 전주시 카선거구에 출마하셨었잖아요. 그때 무려 2,785표나 받으셨어요. 네,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숫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득표율이 13.78%였어요. 네. 그러니까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 전액 보전을 받는데 반밖에 보전을 못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진 것도 진 건데 좀 막막하셨겠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또 열성적인 당원분들께서 이제 후보자 혼자 감당하게 두진 않으셔가지고 또 많이 또 시간도 내시고 돈도 내주셔서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신 부분도 네.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후보자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힘드셨어요? 네. 그 회복하기까지 좀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님이니까 청년에 한해서 이런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랑 조직이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부족하다면 사실 정당이 조금 이렇게 울타리가 돼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을 어떤 비용 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 네네네. 많이들 좀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국장님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돈이었고 두 번째는 뭐 인맥,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사실 이 두 가지는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정치 신인이 조직을 갖기가 쉽진 않은데 그 조직들을 좀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원군들. 저는 사실 그런 출마를 해보지 않아서 네. 선거 때 활용되는 조직이랑 아, 평상시 예. 사회에서 모임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뭐 그것이 또 바로 선거 조직으로 뭐 이렇게 직결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년 할당제 같은 사실 여러 가지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 민주당 사례를 보죠. 당규에 청년 10% 공천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난해죠. 4월 총선에 20대, 30대 공천자 비율이 지역구 기준으로 3.6%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어쨌든 세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네. 문제 의식은 있고요. 당연히 인구 구조별로 대표성이 있게 원이 구성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떤 할당제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네.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뭐 아예 쿼터를 줘서 청년을 할당하겠다 이것도 뭐 나름대로 극약 처방으로서 실효성은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은 무조건 약자다. 그러니까 시혜를 해줘야 되고 배려해주고 혜택을 줘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식의 프레임도 사실은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청소년기나 청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당 내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 정당 내 인재 풀 안에서 네네. 이렇게 후보자가 밀어 올려지는 형식으로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명망 있는 유력 인사를 이렇게 수혈해 와서 영입하는 네네. 식의 공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저는 청년을 몇 퍼센트를 할당해서 결과를 맞추자라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청년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후보자로 많이 공천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었으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진보당은 어떤 청년에 대한 배려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들이 주체로 서야 된다 이런 거는 명확히 갖고 있는 정당이긴 한데 네. 청년을 할당하는 방식도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는 극약 처방으로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의 2인 선거구를 뭐 3인 이상 선거구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들이 저희 같은 진보 정당들에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청년 정치가 사실 구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유럽에서는 30대 총리, 대통령 사실 낯설지 않죠.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의 차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자, 대표적인 유럽 정치인들 몇 명 살펴보죠. 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29살 나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요. 41살에 노동당 당수에 올랐습니다. 자,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은 39살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제바스티안 쿠르츠 전 오스트리아 총리는 24살에 시의원이 됐고요. 무려 31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들 정치인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10대 또는 20대 때부터 정당 청년 조직에 입문해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게 선거 때마다 얼굴마담으로 청년을 바짝 영입하는 게 아니라 일찍이 정당에 청년 조직에 가입해서 정치 경험을 쌓고 또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아직 현실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경에 민주당의 전국 청년당이라고 해서 청년 조직을 만들어서 네.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으로 집권을 했을 경우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법률지원단장을 했었고, 근데 현실은 아직은 이게 어떤 당이 회사처럼 네. 짜임새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일종의 자영업자들의 집합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심한 말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네네. 가는 체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이제 그 하수인으로서 들어가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조금 세력화를 해서 결집을 해서 눈앞에 이렇게 표를 많다는 걸 흔들어 보여줘야 네.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역할에 만약에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저도 한 몫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장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유럽에서는 그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도 아주 어린 나이에 배우고 또 정당에 어린 나이에 가입해가지고 또 정당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은 진보적인 정치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나름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 진보당 내에 청년 진보당이라고 당내 네. 당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청년 진보당의 대표가 저희 당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고요. 아, 예, 그래서 예. 네, 청년들의 발언력이 굉장히 크고 네, 그런 이런 형식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은 활동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당원 중에 나이가 어린 당원은 대학생 당원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만들어가는 시스템들 꼭 진짜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두 분 다 이제 오늘 계속 청년 얘기 많이 나옵니다. 두 분 다 청년이시니까 어떻게 그 청년들 자주 만나십니까? 저기 도의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전담기관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네. 청년들 몇 분들이랑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토론 모임을 해요. 네. 일종의 뭐 멘토링 사업처럼 그렇게 네. 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책이랑 읽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하면서 좀 저도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국장님은 청년들 자주 만나서 소통하십니까? 아, 네, 뭐 제가 청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네.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생들이 다 지금 세대들이 겪는 그런 청년들이어서 네, 자주 만나고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고민들을 많이 토로합니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청년들 그리고 이 전라북도에 사는 청년들 삶이 진짜 팍팍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알바하는 친구들은 그 15시간,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알바 자리를 보면 다 14시간짜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대학을 막 졸업해도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자리는 또 여기 전라북도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집값은 인건비 때문에라도 계속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몇 년 일해도 계속 제자리니까 또 네네.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그 정치에 무관심하다, 뭐 투표에도 참여를 잘 안 한다. 물론 이번에 그 어떤 계엄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탄핵 정국에서 보였던 청년들의 어떤 특히 그 여성 청년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인상 깊었는데 청년들이 본인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그 정치의 어떤 과실을 열매를 따먹는 건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는 그런 환경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교육에서도 입시 경쟁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취업, 그다음에 쉽지 않은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쭉 생애 주기별 발달 과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정치는 조금 더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효용감이 없다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조금 먼 나라, 먼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 이야기들을 하는 당사자들이 주체들이 별도로 소규모의 이너서클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대상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체가 네.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일체감을 많이 못 느끼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탄핵 정국에서 물론 또 지난번 대선에서도 표심에서도 마찬가지고 2030 여성들과 또 남성들이 또 극명하게 또 맞아요. 표심의 차이가 갈렸는데 또 남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청년 정치가 기성 정치의 선거철 동원되면서 반짝 소비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지적들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고 오늘도 그 주제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청년 유권자들이 한 30%가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정치인들은 3%, 4%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더 배출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더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하고 그리고 뭐 청년들이 선관위에 내는 뭐 기탁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줄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진입 장벽 좀 낮춰주자. 우리 변호사님.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치고 나가서 선례를 만들어주는 아. 경험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준석 그 당시에 그렇죠. 당대표가 그 진보 보수라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떠나서 네. 사실 많은 2030 세대들에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줬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아, 이게 실제로 우리 또래의 사람이 저렇게 나서서 기성세대를 압도할 수도 있구나, 그 게임판 안에서라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희열을 느꼈던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도전하고 성공하는 작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젊은 사람들이 현 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얼마든지 어르신들도 잘 보시면서 더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인식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 현실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 성공 사례들이 집적이 돼야 된다. 일단 그 네네.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 같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젊은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남녀 갈라치기랄지 이런 나쁜 정치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2030 세대들이 정치에 등 돌리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당연히 계엄 이후에는 민주당이 막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걸 보면 기성 정치들이 얼마나 이제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겼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한 높은 기대 제가 오늘 갖게 하는 두 분의 말씀 다 들어봤는데 끝으로 두 분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목사님.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퇴진 집회에 매주 참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2030 응원봉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기존에 그 많이 기성세대들 그리고 저조차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라는 인식을 완전히 부셔줬고요. 그런 분들이 매주 이 추운 날씨에 집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염원들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앞으로 계획. 탄핵이 혹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체제가 치러지면 일단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저도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민주당으로의 민주정부 수립,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제가 역할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자주 뵙기로 하고 또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도 청년의 미래도 불확실한 요즘 그래도 내일을 꿈꾸고 희망을 만들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주인공인 세상을 기대하면서 막걸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